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덥다 하니까 가을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요, 기온이 무려 10도나 떨어지고요. 입동인 모레 아침엔 영하권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천고마비가 아니라 은행 잔고마비라고요. 어떡해요.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 11월 6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범죄자의 도주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특수강도 피의자인 김길수가 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 어허. 4일에 그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에서 도주를 했거든요. 어허. 근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사흘째인데. 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김길수가 지금 키가 175cm 정도가 되고 몸무게가 83kg 상당이고 건장하네요. 상당히 진짜 건장한 건장해요, 지금. 체격인데 네. 그리고 옷이 지금 저기는 베이지색으로 나왔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고 근데 저 파란색하고 베이지색 옷은 다 버렸고 네. 지금은 검은색 점퍼 바지하고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 옷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현상금이 있거든요. 어허. 처음에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다가 네. 오늘부로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수배전단에 나온 그리고 곳곳에 CCTV에 포착된 저 인간의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김길수란 인간이 지금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지금 저 인간이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치료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금 도망가고 지금 사흘째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때그때 옷이마다 바뀐데 이 인간이요. 지금 그때그때마다 옷을 받고 입고 있어요. 최준명 자기들 머리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범죄도 보면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원래 특수 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날 서울 서초경찰서 체포된 김길수는 서울구치소에 지난 2일 날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밥을 먹다가 플라스틱 수저가 있잖아요. 네. 이 플라스틱 수저를 삼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병원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복통을 호소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2명이 함께 병원에서 감시를 했었는데 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갑 한쪽을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원래는 병원 침대에 수갑을 이렇게 채워놓는데 아하. 풀어준 상태에서 교도관과 함께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에 몰래 도망을 쳐서 탈주를 한 상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김길수는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먹었던 것이고 병원 가서 일부러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 가서 결국 탈출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리 플라스틱 숟가락의 손잡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삼켰어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기 건강상, 자기 신체상 어떤 위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극을 벌이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럼 세상에. 앞서 김길수가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고 SNS에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 7억 4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건네는데 갑자기 김길수가 이 최루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강제로 돈을 가져간 특수 강도에 해당하죠. 네. 결국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검거되는데 네. 검거 당시 이 김길수가 숨겨둔 6억 6천만 원 휴대전화, 신분증 등은 발견했지만 나머지 7,700만 원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 김길수는 도주 중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머지 범죄 수익금은 못 찾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도주범 김길수는 여전히 오늘이 앞서 말씀드린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아니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그동안 촘촘하게 이 CCTV가 곳곳에 다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흘이나 도주국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곳곳에 이 포진된 제3의 눈 CCTV에 여러 번 포착이 됐는데 네. 매번 거기에 우리가 먼저 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저기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동선이 아하. 상당히 넓습니다. 어허. 안양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내려오는 어머나? 굉장히 먼 동선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병원에서 도주한 이후로 여러 번 CCTV에 붙잡혔는데 그 네. 영상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네. 네,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인데 주차장으로 택시 한 대 들어와서 멈추니까 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택시 요금을 대신 내주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내리는 김길수 남색 상하이 입고 있고 어머. 이번에는 서울 창동역 모습인데요. 베이지색 상하이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나? 이 인근 사우나에서 30분 가량 머물렀고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도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인 고속터미널 내 지하상가 옷가게인데요. 여기서 저기 보이시죠? 검정색 옷 상하이를 구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구입한 뒤에 지금은 또 저 옷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요. 동선. 김길수의 동선 그 자막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김길수가요. 마치 이 공권력,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이건 대담함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의정부, 안양에서 발견됐다가 아까 택시 모습 보였죠? 의정부 그러다가 노원구 창동, 도봉구 창동 가요. 강남 고속터미널 발견돼요. 지금 신출 규모, 그야말로 신출 규모라게 여기저기 대놓고 다니면서 옷도 저게 사입었을 수도 있지만 훔쳐입기도 하고 슬쩍입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옷을 매번 받고 입고 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지금 신출 규모라게 지금 진짜 경찰력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김길수의 행태가 너무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김길수가 도주하는 게 목적이라면 네. 지금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서울 서초구 강남 고속터미널역이거든요. 네. 그럼 고속터미널에서 뭐 지방으로 가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도주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거기로 갈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당장 뭐 돈이 필요하고 그랬다면 안양이나 의정부로 간 것은 거기서 지인이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의정부 양주 네. 의정부 양주로 갔다가 바로 터미널역으로 갔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네. 중간에 창동역 갔다가 거기서 사우나 갔다가 네. 당고개역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다음에 노원역 가고 그다음에 뚝선 유원지역 가고 뭐예요, 왜 진짜? 고속터미널로 한 번에 가지 않고 띄엄띄엄 다른 곳을 들렀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아하. 그다음에 도주하려면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간대가 조금씩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6시 20분에 지금 병원에서 도주했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역에서 발견된 건 저녁 9시니까 네. 굉장히 쉬엄쉬엄 간 거예요. 네. 마치 지금 서울 나들이를 나온 사람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이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중간중간에 뭐 만날 사람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아까 범죄 수익금 7,700만 원을 못 찾았다고 했으니까 네. 뭐 돈을 찾으려고 그랬는 건지 네. 이 김길수의 의도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길수가요. 마치 공권력을 조롱한다는 듯이 그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김길수를 목격하신 분 얘기도 들려지고 있는데 한 식당에서요. 허겁지겁 국수를 먹으면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식당에 이 이른바 바쁜 시간대가 아니니까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시민분한테 그랬대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데로 와서 드세요.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신 뭔가에 쫓기는 듯 두리번들 하더니 한 5분 정도 먹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앞서 얘기 나왔지만 도주가 목적이라면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또 밤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변두리로 가거나 할 텐데 버젓이 택시 탔죠. 지금 지하철 CCTV가 있는 그 지하철 노선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애초에 도주 계획을 충분히 세워둔 것 같습니다. 도주에 성공하면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구할지 무엇을 할지 즉 사우나를 어디에 가고 옷을 어떻게 갈아입으며 어떤 음식을 먹을지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목격자 제보가 여럿 이루어지는 만큼 검거 자체는 시간 문제이겠으나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다른 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누군가 여성을 만나 이 여성으로부터 택시비를 대신 지급받았다고 하고 동생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직접 접촉한 인물을 토대로 아마 수사기관이 도주 경로 추정뿐만 아니라 이 설득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서울에 그대로 머문다고 하더라도 당장 검거를 우리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다면 조기에는 검거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한정 큰 돈 없이 숨어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접촉을 해서 돈을 받거나 도움을 얻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인척이나 지인 접촉을 통해서 이 김길수가 접촉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을 시도해 올 때 제보를 받는 절차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마 큰 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 무한정 그 소주를 지속할 수는 어렵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금세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 김길수가요, 허준 변호사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추정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경찰청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무려 5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고 해요. 이게 실수로 삼켜질 길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의적으로 삼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날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이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속 도주 계획이 없는 피의자라고 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서 나의 이 구속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고 했을 텐데 네. 자신이 구속될 것을 예견을 하고 이걸 삼켜서 병원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내시경을 거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되기 전에도 거의 2달 가까이 경찰의 이 수사망을 이렇게 뚫으면서 도망다녔던 전력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도주를 하면서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병원 직원 옷이나 운동화가 어디 있는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 구조까지 철두철미하게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길수가 도주 중에 2명을 만나요. 한 여성 앞서 안양에서 택시 내렸을 때 여성이 와서 택시비 건넸죠. 그러면서 현금 10만 원 정도를 받았대. 아마 그 돈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수도 먹고 사우나도 다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친동생도 만나요. 그러면서 아마 또 도움도 받았던 것 같다. 그런 도움으로 지금까지 눈에 안 띄고 사흘째 지금 행방묘연하게 지금 숨어 지내는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길수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과거 전력이 있다면서요. 김길수가 지금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네. 돈이 떨어지면 네.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여성 지인하고 지금 친동생이 돈을 주긴 줬는데 네. 100만 원이 안 되는 액수일 것이다. 네. 그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길수가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수저를 삼키고 구치소 가서 아프다 그런 거거든요. 아하. 매우 치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아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7,700만 원을 회수를 했다면 그러면 도피 자금이 늘어나잖아요. 자기가 숨겨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만약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도주국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빨리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밀항 가능성도 왜냐하면 돈이 있다면 밀항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되는데 과거 범행 전력도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길수 이 사람이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징역 6년까지 선고를 받았겠습니까? 네. 그것도 보니까 2011년 4월에 온라인으로 한 여성을 만나는데 이 여성을 만나서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을 빼앗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폭행을 2회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진짜 얼마나 나쁜 인간이네, 나쁜 진짜. 인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항고를 계속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012년에 형이 6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 김길수가 얼마나 또 나쁜 사람이냐면요. 네. 재판 도중에 상대가 그러니까 여성을 얘가 피해자인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고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여성한테 또 무고죄로 고소 무고 혐의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네. 근데 허주연 변호사 일각에서는 당시에 그 병원에 뭐 이 김길수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밖에서는
뭐 교정당국 직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밖에서 이 진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김길수가 사라진 걸 언제 알게 됐고 또 신고는 언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지금 도주 자체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 뭐 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호장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인권 문제 때문에 화장실 안에 뭐 용변 보는 데까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병원 구조 자체가 화장실이 바로 문을 열면은 출입구로 바로 앞에 있어서 기습적으로 밀치고 나가는 경우에까지 막기는 어려웠던 상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현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6시 20분, 아침 6시 20분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게 무려 50분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해서 아하. 경찰의 수사 자체, 착수 자체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때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김길수가 의정부 쪽으로 향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탈주하고 그리고 나서. 네. 옷 갈아입고 택시 타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하고 나서야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김길수가 휴대전화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도피 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 자금은 부족하고 휴대전화는 없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평소 알고 지내던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 자기가 옛날 살던 고향 이런 것도 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포함시켜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정당국의 신고가 늦었다 이 부분은 지금 탓하진 않겠어. 나중에 다 검거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볼 때 그때 정말 재응을 잘 했는가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김길수의 수배 전단 좀 보여주세요. 이 인간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인간입니다. 지금 도주 수용자 김길수 지금 이 상태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혹시 몰라요. 돈을 받았잖아요. 조력자들한테 그 돈 받은 걸로 미용실 가서 머리 염색했을 수도 있어요. 안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의 경찰도요. 여기 이 사진에서 다양한 방법의 시뮬레이션으로 안경을 착용했을 때 또는 콧수염을 길렀을 때 마스크 썼을 때 모자 썼을 때 등등등 사진 가상의 사진을 좀 배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김길수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신고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숨어 다닌다 해도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예요. 북한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검거되니까 지금이라도 방송 보고 있으면 반드시 자수하기 바랍니다. 김길수 이 방송 끝나고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G드래곤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혐의 지금 부인하셨는데 그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봐야겠죠.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 마시고 계속 갖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건 사고 때 뭔가 경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늘 봐왔던 행태와는 사뭇 다르죠. 무엇보다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슬려 하셨을 부분이 추정되는 건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G드래곤 권지용 씨가 마약 혐의가 있네 없네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권지용 씨 G드래곤 어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답변 태도가 왜 저래요? 근데 평소 말투가 좀 저런 경향이 있긴 한데 아마 지금 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좀 거슬렸던 부분이 이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라는 물음에 약간 피식하는 미소를 보인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문제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참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평소에 출석하는 사람의 어떤 공손한 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은 지금 마약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출석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런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유흥업소 실장과 마약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사와의 연관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은 언제 했냐라는 질문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6월 말쯤 분홍머리를 검정색 머리로 염색을 한 사진을 SNS에 올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검정색 머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넘게 지금 염색이나 탈색은 한 적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경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과 G드래곤의 주요 답변은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이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답변보다도 눈길이 가는 게 박성배 변호사님,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합니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앞서 허주연 변호사님 얘기처럼 약간 피식, 뭐 웃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가도 될 거예요. 이게 자 G드래곤 씨가 지금 혐의가 있네 없네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들려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너희들 어떡할 거야 이제. 나 건드렸는데 나 아무 혐의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나 건드렸는데 너희들 실수한 거. 약간 이런 태도로도 자칫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은? 평소 G드래곤의 그 언행에 비춰보면 저와 같은 제스처도 충분히 짐작은 가능했습니다만 저 태도를 보면 경찰의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다만 경찰이 입건을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입건을 하지 않다 보니 G드래곤 씨 입장에서도 실체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취재진 앞에 섰을 때도 다소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강하게 여러 차례 범행을 부인한 이상 출석 전에 팬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는 그 모습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두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고 조사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태도가 같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실 때는 자 보세요. G드래곤 권지용 씨는 그야말로 연예인 가수 생활할 때는 수많은 무대에 섰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대에서 많은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 막 경험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의 수많은 시선은 평소 수많은 시선과 다르잖아요. 왜? 언론사 취재 기자
영상 취재 기자, 카메라 기자, 그 수많은 시설, 그리고 공간이 경찰서 앞마당이에요. 그 수많은 시설 봤다 보니까 글쎄요, 어색함이었을까요? 뭔가 이게 당당하면 표정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앞서 제 영상 보고. 그 지드래곤 씨가 이제 와서 새삼 지금 세계적인 슈퍼스타거든요. 네. 뭐 언론에 뭐 카메라 좀 앞에 수십 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색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해외에서부터 받았던 사람인데 네. 지금 상당히 어색하고 좀 특이한 행태를 보였거든요. 저렇게 막 스트레칭도 하면서 네. 고개를 막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것이 저게 막 무슨 제3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드래곤 씨의 주장대로라면 지드래곤 씨는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한 피해자거든요. 본인은 마약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건데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도 아니거든요. 지금 마약한 사람의 태도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한데 네. 지금까지 뭐 변호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본인이 당당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저렇게 뭐 제3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행동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과연 당당함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뻔뻔한 행동인지 그거는 나중에 마약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G 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마약 혐의가 지금 있다 없다 단언은 못해. 하지만 경찰서에 지금 이 이른바 포토라인에 선다는 자체만으로 굴욕감을 느낄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경찰서에 출석하는데 그 경찰서를 많은 경찰들이 지켰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경찰들이 왜 인천 논현경찰서 앞마당을 왜 지킨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팬들이 많이 올까 봐 걱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드래곤 씨가 워낙 유명한 인사고 네. 또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약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거 계속 찍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일단 취재진은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저 안에도 유튜버도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얘기네요. 수 있죠. 아.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예상했던 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또 뭐 소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막기 위해서 1개 중대, 기동대 1개 중대를 70명 정도 배치를 했고 논현경찰서 안에 필수 인력 빼고 나머지 인력들은 또 다 정문으로 배치가 됐어요. 혹시나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드래곤의 저는 태도가 과연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라든지 저렇게 지금 전 국민을 향해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이고 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태도가 국민들을 볼 때는 더 화나게 만드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런 태도는 가능하나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조사받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평소에 본인이 하는 행동은 연예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네. 이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 가서 이제 오늘 이 출석해가지고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출석해서 간이 검사 같은 것도 혹시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마약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는 첫 조사 때 일단 소변 간이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간이 검사는 결과가 금방 도출돼서 마약 투약 여부를 당장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마약을 투약해야 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므로 정확도는 떨어지죠. 네. 이 과정에서 검사 결과와는 별개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정도의 조사는 진행됩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도 오늘 첫 조사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하게 되면 향후 마약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마약 검사 결과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여러 정황상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면 다음 두 번째 소환 때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간이 검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소환이 또 추가 소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약 검사는 최소 2번 내지는 3번 정도 소환은 진행합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몇 시에 나올지는 또 지켜볼게요. 지난 주말에 그 이선균 씨도 이 같은 장소에서 바로 인천 논현경찰서입니다. 여기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 진술 거부하셨는데 오늘은 입장을 밝히셨나요?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또 관계없이 다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첫 소환 때 모습 말고 이제 이번에 재소환 때 모습은 글쎄요, 그때보다도 목소리 톤만 놓고 보면 더 차분하게, 더 나지막히 가라앉은 모습인데 1차 소환 때와 이 지난 주말 그저께 2차 소환 때 차이점은 뭐예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을 먹은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약이 본인이 어떤 약인지 마약인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본인 얘기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이 불면증 약이라고 해서 줘서 그게 어떤 약인지 모르고 불면증 약인 줄 알고 먹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약을 투약하겠다는 어떤 범행의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단 한 번만 투약한 것이 맞고 완전히 그 실장에게 속아서 투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마약에 대한 범행의 고의성 자체가 없는 거여서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성균 씨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성균 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밀검사에서 뭔가 정확한 결과가 아직 한 번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본인은 무혐의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고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다 경찰이 당연히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1회만 투약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투약이 입증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처음에는 정말 몰라서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투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단 1회만 투약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속아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모 교수님, 네. 1차 소환 때는 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나와서 이제 그때 많은 언론 기사가 국과수의 정밀 검사가 이제 남아 있다 했는데 그럼 정밀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정밀 검사도 나왔는데 정밀 검사 결과도 음성이에요. 어허. 이게 좀 그래서 경찰이 이제 왜 이게 기간을 보면요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세척을 해서 자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그 자라나는 속도가 한 달에 1cm 정도 일반적으로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오래된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더 가면 오래된 거죠. 오래됐겠네. 그렇겠죠. 그럼 네. 이제 예를 들면 밑에 부분에서 발견되면 언제 마약을 했다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음성이 나왔다는 말은 8에서 10cm 정도의 모발의 길이를 이게 2에서 3cm 단위로 구간별로 감정을 했는데 이 감정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백가닥을 채취했는데 그렇죠. 그럼 8에서 10cm면 1cm씩 자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과학적 결과로만 본다면 10개월 전에는 마약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또 의심을 하는 건 10개월 전에 그런 마약을 하지 않았냐.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10개월 전 마약 투약 여부는 국과수의 현재 기술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채모 중에서도 통상 모발은 길이에 따라서 1년 정도 기간만 검사가 가능하지만 다리털 등은 모발과 다르게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긴 기간 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약 투약을 했다면 특히 이 다리털 등은 염색이나 탈색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실제 마약 투약 여부가 검증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가수 박유천 씨의 경우에도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다리털 정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성균 씨가 다리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이때는 수사기관과의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마약 수사는 마약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성균 씨를 입건했을 때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통상 같이 투약한 주체나 마약을 제공한 주체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게 되고 그 제보가 사실인지 여러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 당사자의 반응, 알리바이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본 다음에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두고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상당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달리 즉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마약인지조차도 다소 불분명했다는 취지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건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국과수가 추가적으로 뭐 다리털 등 이쪽에 이 정밀 감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까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엊그제 토요일 날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만났대요. 와,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I want to tell you at this point that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ing here.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the people of council?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자, 일단은 미쿡에서 13년째 살다가 오신 최진문 교수님. 그냥 이건 약간 저기 뭐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영어 발음 괜찮아요? 뭐 들을만합니다. 아하, 오, 강하게 나오시는데요, 네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또 웃음으로 받아쳤어요. 네, 받아쳤어요. 저는 나보다 더 잘하네요, 영어를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 아. 저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 그 국적까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 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진짜?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절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청중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부를 때도 미스터 린튼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성을 부른 거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영어 성이 린튼이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바이든한테 미스터 바이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면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약간 좀 거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어쨌든 네.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러면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저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대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어요. 마지막 예. 부분 그 발언 중에 예. 저기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랬죠. 여기에 의사 자격으로 오셨나요? 그렇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예, 맞아요. 환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환자는 서울에 저 말이 그 환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라는 말을 빗대는 거잖아요. 인요한 위원장한테 의사신데 네. 치료하시러 혁신위원장 하셨는데 치료는 국민의힘이 할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치료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또 대통령실은 불쾌하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에 예의를 갖추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방식 자체도 잘못됐어요. 대통령에서 비판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혁신위원장한테 당신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부터 고쳐놓고 오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혁신위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한테 대놓고 대통령 고쳐놓고라고 얘기하면 그게 과연 말이 맞는 건가? 네.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저 자리에서 공개된 장소고 많은 사람이 보죠. 고개 흔들잖아요. 이인영 위원장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잘 받아 넘긴 건 저는 그래도 표정 이인영 웃고 위원장이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네. 마칠 때까지. 저는 이인영 위원장이 훨씬 한 수 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가 서울에 있다고 할 때 환자가 대통령인지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그 속마음이야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모르긴 몰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국민의힘의 기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뭔가 선을 세게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국계라는 이유로 이 논의의 장에 당신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듯한, 그래서 한국말을 쓰지 않고 외국어, 영어를 쓴 거잖아요. 우리 논의에서 빠져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서 이거는 시민의 자세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뭐 친윤계에서는 반발을 할 텐데 비윤계에서도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비윤계 중진 의원이 대통령을 서울 환자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한 이 전 대표 자신이 환자처럼 보인다. 아무리 거리를 두려는 행동이라고 해도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옳은 처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비윤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 위원장의 부산행을 보면서 당내 통합이 진전될 것이라 상당히 기대했는데 이 전 대표가 재를 뿌렸다. 마음이 상한 건 알지만 자신을 찾은 손님한테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해야 했나 싶다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이제 기자들이 많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저 때는 먼저 막 이인영 위원장하고 상대로 말이 오갔으니까 그때 못 물어봤겠지만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왜 영어로 하셨어요?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Please be on our side. Yeah, and speak in the same language as we.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최재문 교수님.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자기 편에 서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대통령의 지시받아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혁신을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혁신이 맞다.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본인의 태도처럼 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뭐 지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러면서 했던 말도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해달라, 민주주의 언어로 말해달라, 제발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어로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와 같지 않아 보이고 우리 같은 언어로 말해달라는 말은,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국말을 정확하게 100% 이해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편에 서달라는 말과 연결시키면 우리와 같은 보이스를 내달라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도 치더라도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하면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양쪽 의견을 잘 듣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혁신의 방향이 반드시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만이 절대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면박을 주는 태도, 그것 때문에 영어로 얘기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 한국말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편에 서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혁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되는 거지 영어로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호준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발언 등등이 다 언론에 대서특필될 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응 같은 건 안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굽히는 거를 사실 저 이준석 대표를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반드시 쓰러뜨려야만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자신 SNS에 이런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뭘까요?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약을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강한 발언을 올린 건데요. 혁신의 대상이 서울에 있다는 당연한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업지 봉합쇼라고 한다고 이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혁신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앞서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맨 앞줄에서 늘 계속해서 웃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 사람인지라 진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따라붙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뭐 얘기는 안 하실 좀 예정이신가요?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도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인유한 위원장이 역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사람인지라 서운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실제로 듣고만 있고 돌아오면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만 한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인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생전 자신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어른의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인유한 위원장의 생각 같습니다. 네. 어떤 그렇게 되면 최재범 교수님 네. 일단은 뭐 계속 품을지 다시 또 만남을 뭐 추진하려고 노력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일정이 12월 다음 달에 뭐 신당 창당 이준석 전 대표 드디어 움직인다 뭐 지금 다 도배가 됐어요 기사가.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 정치 인생도 한 간지를 돌았다. 한 간지를 12간지잖아요. 네. 12년을 돌았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2년 전이 2011년 12월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날의 의미를 다시 네. 되새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신당 창당을 한다면 아마 올해 12월 27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른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창당할 수도 있다. 다만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만 12월 전에 지금의 대표 그러니까 그 지도부죠. 지도부가 물러나면 그때는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좀 기다릴 겁니다. 12월까지 만약에 본인한테 뭐 선대위원장 자리도 주고 또는 뭐 지도부 사퇴시켜서 본인이 선거에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물러나서 본인이 또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드디어 총선이 째깍째깍 다가오는가 봐요. 지금 정치권이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대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MBN이 그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청주 씨하고 공범 의혹 있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그니엘 강연 자리 저 모습은 저 영상은 MBN 취재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하고 찍은 건데 지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현희 씨가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눈빛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아요. 이게 취재진이 있을 걸로 기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경찰도 오늘 남현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걸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남현희 씨가 전격적으로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송파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전청조 관련 사기 사건이 여러 대두돼 있는데 그중 피해자 한 명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고소해둔 상태라 피의자로 입건되었죠. 아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서 통상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석까지는 1, 2주가량 소요되기 마련인데 경찰의 요청에 전격적으로 최대한 빨리 출석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예상과 다르게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세요. 적잖이 당황한 것은 화면으로 느껴져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 그야말로 전격 소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소환 조사에서는 그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뭘 물어볼까요? 일단 핵심은 그거죠. 범행에 대해서, 전청조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냐, 어디까지 알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 공모라든가 아니면 같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청조와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질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거부하면은 뭐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증거 능력을 대법원에서 갖는다고 판시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참고 정도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경찰의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렌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용이나 이 고소인이 고소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을 맞춰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주말 사이에 어떤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거 지금 인터넷상에 시끌시끌하다면서 그 사진이 뭡니까? 남현희 씨 측에서 그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청조가 자기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 2살에서 3살가량의 남자아이로 보이는 그러한 사진들이 저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지금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여러 장이고 배경도 보세요. 지금 옛스런 몇십 년 전 우리의 이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여럿 보이고요. 물론 가까이서 얼굴만 찍은 사진도 여럿 있고요. 그런 사진들인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재근 평론가 이 사진들이 전청조가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남현희 씨에게 보낸 사진이라고요? 일단 저 사진의 근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전청조가 줬다고 하는 건데 어떠한 배경에서 저 사진을 줬냐면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평소에 정천조가 자기는 이제 여자로 잘못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별로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사실 정체성은 남자다. 근데 여자로 잘못 태어나서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이제 성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남자로 키워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남자아이 사진을 이게 내 어렸을 때 모습이라고 하면서 줬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정천조가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옛날 사진 보내줘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라는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전달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기존에도 다른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는데 정천조가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정청조 씨한테 미국에서 태어난 거 맞느냐고 막 추궁을 하니까 정청조 씨가 막 울면서 그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태어났어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뉴욕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요소에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짜 전청조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이때 이런 식으로 통화했던 그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전청조가 전화할 때마다 받아서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랬더니 뉴욕. 그 어머니라는 사람도 전화하기 너머 수화기 너머로 뉴욕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토대로 전청조가 자신의 과거 남자로 자라온 성장 사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 보세요. 이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서 13년간 살아오셨으니까 예. 앞서 전청조가 자기가 어릴 때 남자처럼 자랐다는 그 사진들 배경 아까 얼핏 보였지만 미국 뉴욕에서 살았다면서요. 근데 그 앞서 그 가옥들 이 주택들 배경이 그 뉴욕이에요? 아닌데요? 한국인데요? 무슨 뉴욕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환경은 뉴욕이란 미국에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환경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아니면 가구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이 뉴욕의 저 사진 보세요. 특히 이거예요. 특히 네, 이거네. 혹은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던 가옥들, 네. 한옥 가옥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게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공개되는 그 누리꾼들도 이게 뉴욕이 맞냐? 사진 봐라. 저 한국에 찍은 거 분명한데 어떻게 뉴욕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저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집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뒤에 보면 한자도 있잖아요. 한자도. 저기 보면 저런 모습으로 온다면 미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인타운도 저렇게 안 써요. 한자를. 한인타운도 영어로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쓰고 그래야 미국인들이 혹시나 한인타운 오더라도 한국의 날도 영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도 참여를 하잖아요. 네. 거기 미국인데 한국말만 쓰면 되겠어요? 네네.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한국말 했겠냐고 영어로 했겠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총조 씨의 그 남동생이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서 이게 가족들의 말을 인용해서 전총조 씨의 남동생 사진을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제작진이 확인해 봤어요. 그 전총조 씨 변호인한테 이거 맞냐 그랬더니 대답은 확인해 줄 수 없다였어요. 아유 또 어려워요. 미국 속으로 빠지는 느낌인데 어쨌든 저런 사진을 보내왔고 그러면 남현희 측에서 이 대목이 궁금한 거잖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남현희 측에서는 이 시점에 이 사진들을 왜 공개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범이라고 의심하는데 전청조가 이렇게 성별까지 치밀하게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자기한테 사기를 친 자기도 속은 피해자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성별에 대해서 속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해서는 뭐 왔다 갔다 속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건 아니건 사기 행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별개로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별로 속였다는 것이 전청조의 이 신출 기모라 뭐랄까요? 이 기규묘묘한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것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남현희 씨가 사기죄의 공범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현희 측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러면 또 저런 사진을 또 큰맘 먹고 공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남현희 측에서 나 이번에 그 사기의 공범이 아니에요라는 걸 주장하는 뒷받침으로 뭐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지난 주말에 뭘 얘기했냐면 본인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고가의 선물들 이걸 다 경찰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걸 깜짝 선물로 어떻게 벤틀리 차량을 깜짝 선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전청조 씨로부터 깜짝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했고요. 네.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압수 절차를 완료했고 뿐만 아니라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고가의 선물들 이런 것들이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모두 임의 제출을 통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제 사실은 차량이나 귀금속류 일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런 서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 그게 중요하냐면 피해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갚아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변제를 돕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본인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이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남현희 씨가 이걸 압수를 요청했다는 얘기 나와서 이게 압수를 해주세요라고 경찰에 요청한다고 경찰이 네 알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나요라고 궁금해했었는데 가져갈 수 있나 봐요? 일단 사기의 공범이거나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 수익을 수수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성립해야 몰수 추징 피해자에게 돌려줄 물건으로서 압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범행의 증거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범죄 수사가 종결된 뒤에 피압수자에게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남현희 씨는 사기 공범 등을 부인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압수를 해간 경찰이 조사가 끝난 뒤에 돌려줘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사기 공범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 사기 공범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남현희 씨가 다시 돌려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피해자 변제를 할 때 제3자인 남현희 씨가 나서서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남현희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또 밝히고 싶은 것 같아요. 억울함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사시는 정혜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접했습니다. 이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싸워왔고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얻은 삶을 보람 있는 일에 드리고 싶어서 1년 전부터 아산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엊그제 주말에는 지역 한마음 축제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했네요. 대원분들은 어부, 중장비 기사, 유통업, 주부 등 다양해요. 지금 우리 대원분들과 함께 모여 뉴스파이터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 의원님 정말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원분들 파이팅!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